전 세계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두로 체포는 서막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평양에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한다든가 거기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김정은, 이설주 부부를 끌고 나온다. 저는 정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꼼짝마, 움직이지 말고 손들어. 거의 이렇게 위협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김정은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처럼 실제로 체포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미국이 만약에 결심을 한다면 김정은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북한 김정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특수작전 능력이라든가 북한의 방어력, 특히 대공 방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김정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아마 김정은도 새해 벽두부터 상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인들이 설마 했는데 20년, 30년 전에나 가능했던 파나마 노리에가 체포 사건 같은 그건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지 이랬는데 정말 2026년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우리야 그냥 관전하는 좀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제 정세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식구들의 안위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업으로 물려받은 북한 정권 그 좋은 2,500만과 한반도 절반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종착점에 다다란다는 이런 걸 수 있죠. 4대 세습, 자기 딸 주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지금 무지갯빛 꿈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와장창 날아가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지금 가장 먼저 북한의 방공망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아마 챙겨볼 거고요. 경호를 당연히 강화했겠죠. 자기 동선이나 노출 이런 것들을 아마 은밀하게 더 가져갈 거고 다음으로는 아마 자기 주변의 핵심 측근이나 아니면 노동당이나 군부의 간부들 중에 혹시 어떤 녀석이 나를 배반할까 아니면 미국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걸 주시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밤 새벽에 아무리 미국이 철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탐구를 했다 그래도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어느 방에 자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들이닥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노동당이나 군부 간부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김정은 옆에서 침실 시트를 갈아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정말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방책 이런 것부터 서두를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현직 국가 수반임에도 체포된 이번 사건을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마가라고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 이런 것들이 2026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지 1년 됐습니다. 새롭게 정말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결국은 2026년에는 그걸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완전히 이제 힘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결심을 트럼프가 완전히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이런 전격적인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두로 체포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계속 암시하면서 주변에 그린란드라든가 아니면 이란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반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야 하는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리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체제, 정권 또 그 수뇌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어떤 공포감을 좀 심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기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미 지역에서 바로 플로리다 밑에 쿠바 있고 그 밑에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 해외에 있는 곳곳의 어떤 거점이나 기지를 활용한다면 이번 같은 작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세계 미국과 좀 각을 세워온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빈 라덴 사살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나요? 북한이 사실 빈 라덴이라든가 또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과 각을 세우거나 테러를 했거나 미국과 전쟁을 했던 이 국가 또는 체제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체포됐을 때 북한은 사실 상당히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최고 지도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때도 있었지만 일단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그 지하 벙커로 일단 숨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열흘, 보름, 한 달 정도 공개 활동을 멈추고 좀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상황이 좀 누그러진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북한은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절대 알리질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이 있은 한 19시간 지나서 외무성 통해 가지고 주권 침해다, 미국이 날강도다 이런 식으로 각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이거 알리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이런 외부 소식을 듣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꿈꾸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거죠. 우리 김정은 원수님도 언젠가 트럼프 말을 안 듣다가는 저런 꼴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체제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법보다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보시나요? 과거 냉전 시기에 미소 대결이 있었고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몰락하면서 사실 러시아가 등장했고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지금 주창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뭔가 좀 모자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중국은 사실 G2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시진핑 체제 들어서 사실 도강량해, 그러니까 음지 속에 숨어가지고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등소평이나 이런 위에 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시진핑이 깨고 중국의 근육질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9월에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런 걸 한껏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통해서 시진핑, 푸틴 아마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미국과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항공모함 만들고 신형 스텔스 전투기 만들고 핵과 미사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투사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라든가 군사력을 앞세운 어떤 힘, 이거는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번에도 마두로를 카라카스 수도에서 체포해 가지고 결국 카리브에 기다리고 있던 미 군함에 실어가지고 대번에 미국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국 기지를 통해서 압송을 했거든요. 아니 쿠바에 무슨 관타나모? 쿠바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거기에 관타나모 기지를 할 수 있어? 이게 이미 옛날에 스페인과의 전쟁 때 전리품으로 쿠바의 관타나모에 거의 미국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놓고 그걸 힘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는 미국이 죽도록 싫고 이래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명분과 힘 모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쿠바만이 아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우리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작 거점, 군사 이번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이 수없이 많고 전 세계에 또 CIA가 뿌려놓은 수많은 정보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이거 글쎄요 10년 20년 안에 그런 시스템 구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자기들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힘으로써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직도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혐의 중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핵 위협이죠. 지금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또 전술핵, 가상의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여도 미국
행정부 또는 뭐 국방부라든가 전쟁부죠.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항상 한결같죠. 우리 미국 본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 있지만 주시한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시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각 발사를 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어느 정도 실제 각도로 해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다든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뭐 잠수함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은밀한 기동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이럴 경우에 미국이 이거는 우리 본토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폭격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사실 이거 심각하죠.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 미국의 해커들이나 이런 주범들을 지금 국제적으로 수백 가지 내리고 있거든요. FBI가 제기한 현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전 세계에서 금융망에서 금액이 탈취당하거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에서 탈취해간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인 2조 원가량이 북한의 해킹 그룹에 의해서 된 걸로 국제기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김정은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오냐 하면서 또 더러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오는 4월에 김정은 미중 정상회담 오는 길에 보자 이랬는데 또 거부하고 어떤 도발적 행위를 하고 이제 김정은 통해서 한반도 분쟁을 해결하고 내가 뭐 2026년 노벨상 수상자로 꿈에 그리던 노벨상에 어떤 다가가는 이런 게 헝클어질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정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과거의 범죄고 지금 현재 와서는 조금 북한이 움츠리고 있지만 과거에 보면 북한이 마약 밀매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겠죠. 지금도 뭐 북한의 함흥 제약 공장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 마약이라든가 북한에서 뭐 얼음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빙두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북중 간에 거래하는 움직임. 국가가 마약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거. 이게 미국이 마두로 체포할 때 한 기준으로 보면 나르코 테러리즘이죠. 국제 테러라든가 또 마약 밀매에 김정은이가 개입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과거에 정말 미국이 경악했던 거.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초정밀 위조 지폐 100달러짜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유통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위조 담배, 말보로 담배가 북한이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김정은 체제 들어서 뭐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지 좀 등한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다른 여러 앞서의 뭐 핵이라든가 코인 탈취라든가 이런 거하고 엮을 때 과거 범죄 사실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김정은 처단 또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위한 어떤 명분으로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시진핑이 보낸 중국 특사를 마두로가 만난 직후에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번 사태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이런 차원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좀 이 특사 자체가 또 중남미 특사였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좀 든든한 뒷배가 될 거라는 얘기도 했을 거고 베네수엘라와의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나가자. 대미 전선에 우리가 연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아마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특사를 만난 게 이게 결정적으로 마두로의 숨겨졌던 동선을 노출하는 계기가 된 거죠. 마두로가 그냥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면 모르지만 사실 중국 특사를 만난다는 거는 그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 시진핑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마두로를 몇 시에 어디서 만날 예정이고 이런 일정표 이런 게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시진핑의 이 특사가 마두로를 만나고 수도인 카라카스를 떠나기도 전에 현지에 있는데 마두로를 잡아갔잖아요. 이거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부글부글 끓을 일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꼼짝마 움직이지 말고 손들어 거의 이렇게 위협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가 어디 지금 우리 앞마당인 이 중남미 지역에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돌로주의라고 하는 트럼프판
멀로주의를 하겠다는 어떤 신호탄을 쏜 겁니다.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인 멀로 대통령이 멀로주의라는 걸 내놓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남미 지역, 자기네들의 앞마당인 이 중남미 지역에 제발 유럽의 영향력, 유럽 국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식민지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독트린이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미국이 그렇게 뭐 1823년이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으니까 그렇게 뭐 강대국도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어디 여기서 좀 이상한 애들이 가가지고 저 멀리에 만든 국가 뭐 이런 차원이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멀로 대통령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트럼프는 이제 정말 미국의 힘을 본때를 보여주고 잃어버렸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면서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감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우리 정서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뭐 과거에 미국에 이제 연수하러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실 그냥 잔디밭이 있는 미국의 어떤 집들 이런데 그 잔디밭 넘어서 들어간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골프장 안에도 미국은 뭐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밧줄 하나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사유지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공이 잘못 쳐가지고 골프공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들고 나오는 건 한국 사람들 뿐이 없어요. 현지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들어갔다가 공을 주스러 들어가든 뭘 하러 들어가든 그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우리 사생활 영역에 들어왔다고 총 쏘면 당신 할 말 없다. 총 맞아도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의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엄연히 남의 땅인데도 라틴 아메리카 뭐 멕시코니 뭐 칠레니 이쪽이 자기네 어떤 영향권 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특히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많은 또 현금 지원을 하고 그걸 뭐 다른 자원으로 받아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또 중국이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참에 트럼프가 뿌리 뽑겠다. 차단벽을 치겠다. 다시 중남미 국가들한테 우리 미국에 줄을 서라. 이렇게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두로 사태 이후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적 언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정은이 사실은 3일 새벽 1시 현지 시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그 몇 시간 뒤에 자기가 이제 공개 활동을 또 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도 갔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던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뭐 추모 전시관 이런 것들 건설하는 데 가가지고 딸 주애랑 나무도 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정됐던 스케줄을 소화한 것 같고요. 그 뒤로 좀 잠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을 텐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그런 공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특히 주민들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외교관이나 엘리트들 또 군부 핵심 세력들한테 나 마두로랑 달라.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난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아. 나는 어디 숨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는 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발사한 이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와중에도 김정은으로서 뭔가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움츠리고 좀 숨어서 뭘 좀 동향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상당 부분은 좀 행동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노동당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공 모드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횟수를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평양 역시 지리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 반경에 들어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군사적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평양에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한다든가 거기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김정은, 이설주 부부를 끌고 나온다. 뭐 많은 분들은 그런 거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이라는 곳이 동해안으로 들어가도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북중 접경 지역 북쪽에서 내려오는 루트 쉽지 않죠. 그리고 서해상 중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뭐 한국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런 것들이
보안이 유지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승인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미국이 물론 한국 정부의 승인하에 그런 걸 결행하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평양이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즐겨 찾는 강원도 원산의 동해안 특각, 동해바다에 있거든요. 2019년 초에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팀 6가 동해안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도청 장치를 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뭐 어부들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어부들을 다 사살하고 나왔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활동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대해서 미 정보당국이 확인도 부인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뉴욕타임스라는 권위지가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아니 동해안에서 뭔 도청 장치야 이랬는데, 거기 김정은이가 자주 가는 특각이 있지. 작년 6월에도 딸 주애랑 온 가족들 데리고 가서 거기 대형 리조트 지어가지고 머물고 있었고, 뭐 요트 띄워놓고 가족들과 휴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김정은이 당분간은 원산의 특각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북한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월 3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를 이제 하나 공개했지요. 그거는 바로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뭐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마두로가 아주 그 미국의 미운 털 박히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미국의 기업이다 자본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유화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게 아편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치떨리는 인물이 마두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 위험한 인물이 마두로. 그리고 이제 이 마두로가 사회주의 편향적인 정책을 많이 폈지요. 집권 한 10여 년 했죠. 13년인가 이렇게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사회주의 정책하면서 정책이만 좀 몰락됐고 국내 경제가 마비됐고, 뭐 베네수엘라 카피가 휴지장 된 한 배낭 갖고 가도 생산병 못 산다는 건 뭐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단돈 2달러? 3달러에 뭐 자기 몸을 판다는 거는 뭐 세계적인 다 뉴스예요. 트럼프가 거기 체포했는데 이걸 김정은이 당연히 받겠죠. 아마 서름이 살짝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한 쪽을 들여다보니까 그 3일 날에 북한에서 뭘 했냐면은 이렇게 TV로 방영하지 않고 이제 영화관, 국내 영화관에서 동시에 일제히 개봉하다시피 했는데, 김정은 암살 시도를 다룬 영화를 이제 개봉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최고 전함 아닙니까? 최고 전함인데 그 암살 시도 영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적대세계력이라 가지고 반대, 북한의 반대급이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동맹은 이제 당연히 러시아, 중국이고, 이 반대급 적대 세력에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우리 혁명 수뇌부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걸 그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영화는 한 2년간 걸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뭘 각인해줬냐면은 주민들에게, 우리도 알다시피 김정은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동정 영상을 보면은 경호가 엄청 푹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북한, 자유민주국가도 아니고 북한 같은 표시국가에 저렇게까지 경호를 엄청 세게 한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두로의 체포, 그 다음엔 그 전에도 계속 그건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테러에 대한, 암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만큼 자기 경호진을 중강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두로를 보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더 바싹 통제를 하고 자기 경호를 강화하는 명분을 세우는 거죠. 영화 보여주고 그런 걸 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흔한 일이지만은, 김정은은 알게 모르게 마두로의 체포를 보고 자극을 좀 받았을 거예요. 대신 이제 김정은 경호는 엄청나게 부쩍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
한 30년 전에도 이제 그때는 안기부였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일 주변에 왜 김정은을 김정일이죠. 그때는 제거할 만한 인물이 없는가. 그게 좀 미스터리다 그래요. 저도 연구해봤어요. 한국엔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시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김재규가 있었는데 왜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김재규는 세상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외신 뉴스도 보고 외국 소식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의 주변 사람들은, 경호 사람들은 외국 소식을 알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김재규는 외국을 알고 세상을 알았으니까 저 박정희가 나쁘다 하고서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김정일 주변이나 김정은 주변의 그 경호원들은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바깥을 못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쁜 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총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 총진 사람들이 이게 자가 깨어가지고서는 이건 아니네 하고서는 의식이 남바돼가지고서는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주변의 경호원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주변 사람들은 사람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동물일 것 같아. 세상을 모르니까. 딱 그것만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알고 창조성, 자의성이 있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거 제가 원론적으로 크게 말했고. 그러면은 마두로 체포돼가지고 김정은도 이제 신경이 자극될 것이고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은 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아주 잘해줘봤자 이제 북한에서 잘해주는 거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땐 그렇게 뭐 잘해준 대우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뭐 남북의 국력 차이가 한 60배 차이 나니까 뭐 우리 북한의 뭐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일반 아마 용세민 수준만 못할 거예요. 아마 생활 수준이. 그들은 이제 뭐 국가에서 주는 그런 명예나 이제 감투 같은 건 있죠. 그런데 제가 비교할 때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을 미화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북한의 뭐 총리, 도당 책임비서, 도지사지요? 시당, 분당 책임비서가 이제 우리말하면 시장 군수인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받는 월급이 미화로 2, 3불도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볼까? 여기 휴지 지는 할머니도 그 영세민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그저 7, 80만 원 그 지금의 동에서 생계보조비 받더라고요.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라 경쟁력도 기준으로 다르겠지만은 북한의 그 간부들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없어요. 똑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똑같은 통제를 받고 똑같은 사상교육을 받고 산다는 거죠. 김정은의 주변에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근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이. 그 기간 지나면은 북한은 보통 이제 10년간 근무하니까, 군복무를 하니까 거기도 보통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대하는 동시에 김일성 고급등학교 내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갑니다. 이거는 북한 국가의 기초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요. 그 밑에 단계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생각한다면은 김정은의 주변 사람들은 제대해서 우리말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건 1순위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 넥타이 맨 사람들만 있죠. 이 사람들은 군사계급도 최소 소저예요. 영관급이에요. 우리하고 엄청 다르겠죠. 영관급이고 제대하면은 그런 특정 대학의 특설반 특별부설반이겠죠. 그런 반을 졸업하고 딱 이제 도지사까지는 아니도 시장 군수 이런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디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급, 물질 공급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후방 공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 최상의 대우를 해주죠. 아마 그 명절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직계 가족까지 김정은의 선물을 내려갑니다. 선물이 내려가는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혜택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보위하는데 방패가 되는 거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죠.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김정은이 한 대 날아오는 적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세계 대통령 경호사에 아마 김정은만큼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아주 철저한 완벽한 경호를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의 경호 부대가 모두 한 10만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청와대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거기 뭐 한 개 몇 개 대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관저도 그 안에 있고 뭐 관저 바깥에 있다도 거기 무슨 뭐 한 개 대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우리 뭐 지방마다 무슨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은 각 도, 8개 도죠. 8개 도에 김정은이 비밀 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별장에 2개, 3개 대대가 지킵니다. 5, 6천 명이 지키죠. 엄청나죠. 메인 별장은 원산에 있어요. 메인 별장은. 이거는 뭐 다른 별장이 한 5배, 6배나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뭐 한 개, 뭐 몇 개 연대가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지방에서 김정은의 별장 지키던 탈북민들이 많이 여기 왔어요. 제대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이제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병사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은 뭐 그래도 제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게 최고의 특혜죠. 왜냐면은 일반 병정이라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 북한 말로는 무리배치라고 하죠. 근데 제대 10년간 제대가지고 이번에 간석지 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번에 평양시 주택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제대시켜서 군복 벗겨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북한의 룰이에요. 북한 제대 군인 사회의 풍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호부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같이 앞에서 말했지만 닉타이 맨 사람들, 딱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특혜를 받고,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그래서 전국의 그 비밀 별장 이 사람들 지키는 것까지 다 합해는 10만 명 충분히 넘습니다. 평양에도 전국에 이제 8개 별장이 있다 그랬죠. 8개도에 한 10여 개 별장이 있어요. 평양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 있지요. 거긴 뭐 김수산 태양궁전, 그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그 궁전,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살아있다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원히 우리 함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령하고 똑같은 그 수준의 이제 경우 그런 걸 해요. 똑같이 김일성 시신 옆에 똑같이. 거기 뭐 그것뿐입니까? 뭐 평양에는 뭐 대표적으로 김정은 간저도 있지만은 대동강 초대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김정일의 그런 비밀 별장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정은만 전용 이용하는 지하철도 있어요. 그냥 지하철 역사가 있어요. 금수산 기념궁전 지하에 전용 역사가 있을 정도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에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부대가 있는 이상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듯이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두로하고는 달라요. 마두로 경호원들은 국상 100여 명이었어요. 아니 100여 명하고 수만 명하고 비교가 돼요? 만약에 김정은이는 자기 결심에 따라서 그 10만 명을 자기를 에워쌀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평양 결집시키고 자기를 에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두로 지킨 100여 명의 경호원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원하고 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숫자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두로는 보니까 마두로 경호원들은 이제 쿠바 사람들도 있었고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섞여 있었는데 김정은의 경호는 그거 아니잖아요. 100% 북한 주민들이고, 거기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상 정신 교육이 일반 사람들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자폭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트럼프 경호원들한테 자폭교육 줬을까? 안 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정신교육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따를 나라는 없어요. 5살, 6살 내가 받았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김일성 충성, 이게 총폭탄 됐잖아요. 이런 정신교육을 받는데 그 경호원들이 오죽이나 하겠어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김정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감망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체포해보고 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만약 김정일에게 트럼프가 저런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어떨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마두로하고 김정은은 다르다. 핵이 있잖아요. 마두로에게 뭐가 있어? 무슨 핵이 있어요? 휘조각 같은 돈밖에 없는데 거기는 마두로 원이 있는데 그거 정치가 잘못돼서 그 나라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유를 깔고도, 그렇잖아요. 그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도, 그 소교를 깔고 앉아서도 고지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마두로가. 그러니 김정은은 뭐 80년 사회주의 정책에, 그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어쨌든 독재 정책이죠. 독재 정책을 했지만은 핵이 있잖아요. 트럼프 마두로하고 다른 게, 그 핵 뒤에 핵을 만들어준 거는 당연히 러시아라고 보고, 저는 북한을 지탱해주는 경제적인 그런 버팀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맞으러 가지는 못할 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에 김정은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김정은은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9차 당대회가 이제 1월에서 2월 뭐 열릴 거로 하고 경제 병진 같은 활동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넣지 않을 것 같아요. 핵 개발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 작년에 공표했어요. 작년에 공표했고 올해 안에 이제 핵 잠수함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9,000톤급인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참,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사는 나라, 이거 실정에서라면 그것 조금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은 지금 죽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북한 주민은. 그거는 뭐, 탈북민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다, 지금. 그거 다른 거 뭐, 경제 지표에 뭐, 이거는 뭐, 뽕도 칠 수 있고, 북한은 조작의 뭐, 명수니까 뭐, 아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가장 정확한 증언은 탈북민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탈북민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탈북민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 거기서 살됐으니까 내가 탈북민들에게 난 30년 됐지만 지금 오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는 게 배급 주냐, 월급 주냐, 돈 주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노동의 대가나 식량이나 이런 건 공급 안 하고 김정은이가 이거 이상하게 저것만 만드니까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최고 지도자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권을 방치하고 오로지 자기 생존권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러시아 파병 16,000명 파병하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대가로 김정은이가 받은 거는 군사적인 장비밖에 없어요. 뭐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았어요. 군사적 장비를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평양시 반항공 관련 장비 그런 것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김정은이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2천만이 굶어 죽든 말든 이건 뭐 독재자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국민이 한 사람이 굶어 죽으면은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지만 북한은 국민이 1,000만 명 죽어도 이러 못 나는 나라예요. 북한 주민이 몇백만이 죽어도 뭐 고난의 시기 몇백만 죽었잖아요. 실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에 민주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차이는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그거예요. 김정은이는 2026년 올해부터 더더욱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물건을 만드는데 핵가 그리고 핵잠수함,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데 자기 전형을 다 할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 지켜준다고 보거든요. 이걸 만들어 보면서 자기는 김정은이는 섬찍도 하지만 한편은 배짱 든든할 거예요. 핵이 있잖아요. 이거 핵을 김정은이 미국에 모르죠. 미국에 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쏘기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한국이에요. 옆구리에 있잖아요. 미국은 저 앞에 있고 옆에다 툭 터치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판사판 같이 죽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 때문에 계속 불나 있는데 결국은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때 살다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옆에서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막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김정은이도 핵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까지 저거 하려면은 뭐 종교하든 기술적이든 돈 재정적이든 엄청나게 드는데 그거 다 터치하고서는 가장 쉬운 게 옆에 있어. 옆에 그냥 탁 쳐버리도 되는 거예요. 이 서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북한 핵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서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이 아주 잘 보호해 주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두 국가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국가니까 김정은은 아마 2026년 변함없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국방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나머지 가지고 거기 쓴 나머지 가지고 뭐 주택도 짓고 뭐 지방 공장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방 공장 무슨 우리 한국의 개인 사업장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기업도 뭐 몇백 명 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 거기에 위해서 올인할 거예요. 저 68년 평양 태생이고 서울에서 지금 산지 29년 됐습니다. 평양에서 28년 살았고 서울에서 29년째 살고 있네요. 97년에 와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첫 책을 낸 것이 평양으로 다시 갈까라는 그런 좀 다소 좀 도발적이고 쇼킹한 제목을 달고 이제 에세이를 냈죠. 2005년 5월달인가 첫 책을 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5년이 홀수년이잖아요. 홀수년마다 지금까지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2007년, 9년, 11년, 13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 됐네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편소설 째포고 째포는 제일동포의 줄임말. 북한에서 쓰이는 북한에서 제일 북성인 우리가 말할 때는 제일 북성인들 지칭해서 부르는 운어? 뭐 그렇게 어쨌든 좀 비속어? 이런 호칭이에요. 째포. 사실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말로 조센징이잖아요. 근데 번역하면 조선인인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째포도 북한에서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냥 원래 풀이하면은 제일동포의 줄임말로 제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제일동포를 지칭하는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1959년부터 84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우리 정말 9만 3천여 명,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북성인들이, 제일 동포들이, 제일 한인들이 저청년의 친북 한인단체죠. 일본에 있는 한인단체 친북단체죠. 이 단체에 호황된 북조선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호황된 선전에 속아 넘어간 약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의 비운의 삶을 여기다가 좀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소설 배경은 배경 장소는 일본 도쿄 그리고 평양과 청진 이렇게 크게 3개 도시를 함흥까지 4개 도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양에서 벌어진 일, 평양에서 또 도쿄에서 벌어진 일, 함흥과 청진에서 생겨났던 제일동포들의 비율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집필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작가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개공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인터뷰했고 남한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인터뷰했어요. 총 300여 명의 인터뷰했고 그 속에서 제일동포 자녀들을 한 서너 명 인터뷰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감을 착상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 책은 아무래도 또 우리 탈북민과 관련한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고 그래서 탈북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분단의 역사이고 이게 곧 통일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겉에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실상, 실지, 좋든 나쁘든 실지 있는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은 탈북민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학자, 연구가들이 그냥 책상에서 하는 거 가지고 북한에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과 증언은 이건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꼭 저뿐이 아니고 여러 탈북민들이 쓰는 자서전이나 또 에세이든 또 이런 소설이든 탈북민들이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서 나오는 이런 저서들은 정말 통일 역사에 가장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20년째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작가 기자 활동을 합쳐서 거진 20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